이제 우리는 시대별 핵심 역량에서 원시 시대에서는 이동력, 농업 시대에서는 노동력, 산업 시대에서는 기술력, 정보 시대에서는 정보력, 인지 시대에는 인지력이라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 역량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OECD에서 말했던 거나 제가 구분했던 자주, 인지, 인성 요 세 가지가 주로 현재 표준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지력은 인간의 핵심 능력이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서 이걸 빼버리면 인간이 아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생각하는 능력을 여기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답하더라고요. 인지가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평소에 쓰던 대로 인지가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해요? 시작! 인성! 예, 인성. 예, 맞죠. 대한민국 다 동일해요, 답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보통 교육비로 쓰는 돈이 총 지출 예산의 50% 쓴다고 합니다. 많은 집은 60%, 적은 집은 30%인데 그냥 평균 50% 잡을게요. 평균 50%를 인성에 써요? 인지에 써요? 시작! 그럼 왜 인성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돈을 쓴 쪽이 중요한 쪽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고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인성이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든 교육과정 16년이 다 인지에 쓰여져 있죠. 솔직히 인성에 쓰인 게 얼마나 돼요? 도덕 교육하고 뭐 몇 가지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인지거든요. 이게 미안해서 인성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예, 그거 지금 인지는 너무 지금 되고 있는데 이쪽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중요해요. 인성이 중요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질로 들어갔을 때 이걸 빼면 인간이 아니다. 인지예요, 인성이에요. 시작. 인성이에요? 자, 그럼 이걸 부재증명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부재증명이에요. 자, 철학의 부재증명은 이런 겁니다. 두 개를 비유할 때 크기가 이렇게 띄우면 잘 모르겠죠? 이렇게 띄워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예, 비교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 극대화해 볼까요? 자, 인지와 인성 중에 부재입니다.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거죠. 자, 인지를 제로화 시켰습니다. 인성을 극대화 시켰어요. 그럼 인지 제로화라는 건 어떤 상태예요? 인지 제로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 예, 백치죠, 백치. 예, 백치천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신도, 인간도, 남도, 마음도 못 읽어요. 인성이 어디 있죠? 그냥 동물이에요. 인성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최소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건 인지입니까? 인성입니까? 시작! 예, 누구나 다 알죠. 사실은 인지가 기반이 돼서 읽어낸 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판단이 결국 인성으로 가는 거죠. 인지가 없는 인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적인 본질은 인지에 있어요. 그럼 인지란 뭐냐? 자, 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이것만 뚫으면 지금 여러분 복잡한 교육의 구조를 한번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평생 이것만 연구했어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처럼 학교에 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건 정말 우리 학교 구조만 좀 바꾼다면 이건 적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인지란 뭐냐? 현재는 인공지능이 우리 역할을 대신하는데 인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뒷말 해보세요. 아는 것이 네, 너무 잘 알죠. 두 번째, 이거는 잘 몰라요.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자,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별로 안 써봤죠.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건 7만 년 동안 써왔던 패러다임이에요. 그럼 이 패러다임을 지금 가지고요. 모든 시스템이 아는 것이 힘이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나의 능력과 내 자식의 능력과 내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라고 한다면 아는 것이 힘이다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시작! 7만 년 동안 해왔던 거 왜 바꿔요? 계속 가지.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아는 것이 힘이다에 묻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바꿀 거를 왜 지금까지 묻어왔냐고.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죠. 평가 구조가 다 그걸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는 것이 힘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지금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사이에 하나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왜 아는 것이 힘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링크가 깨져 있어서 여기 있네요. 자, 방송에서 대담했던 내용인데요. 시작되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해피엔딩 비슷한 걸로. 네, 1차 기계혁명입니다. 증기와 전기기관 때문에 우리가 노동력이 대체되고 직업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실업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지금 많은 폭력들인데 18세기, 19세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과 문제가 있었죠. 혁명, 폭등, 불평등, 러다이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기계가 노동을 대신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농촌에 있었던 사람이 도시에 왔습니다. 도시 공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 해결 방법. 교육이죠. 예. 이 많은 것들이 그나마 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19세기 초부터 공교육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엄청난 혁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몇만 년 동안 정말 귀족들이나 선택세 1%만 받았던 건데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는다. 물론 그 당시에 만들어낸 교육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바로 국영수인 거죠. 국어, 영어, 수학. 왜냐? 당시 등장한 기계들이 그걸 못했거든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영역은 바로 기계가 못하는 영역이었죠. 국영수는 그 당시 기계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자, 지금 상황. 1차 기계혁명 때는 국영수를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는 기계하고 균형을 이루었어요. 교육에 영향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세금과 분배제도,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정된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2차 기계혁명,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사회가 오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업률 얼마로 예측된지 아세요? 다보스 포럼이 올해 초에 실업률 50% 예견했습니다. 10년 전으로. 지금 계속 실업이 높아가고 있죠. 유엔에서 지난달에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여러분 50%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혁명이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지금 뭘 내놓고 있어요. 첫째, 교육혁명을 해야 돼요. 그럼 뭘 가져야 될까? 인지력이야. 인지력은 두 가지.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는 것을 넘겨줬어. 그럼 이전에는 알아내는 것에 왜 여러분 관심 안 가졌냐고요? 동물들이 아는 것을 못했거든. 지구상에서 아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알아내는 것까지 안 가도 우리끼리 서로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 동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어떤 피조물이 아는 것을 지금 우리보다 더 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는 것과 알아내는 것 중에 알아내는 건 누가 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하면 1년마다 상을 받는 사람들 누구 있죠? 예, 노벨상. 자, 노벨상을 받는 기준이 뭐죠?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몰라야 돼. 그죠? 그걸 찾아내. 남이 연구한 걸 찾아내는 건 노벨상 안 받습니다. 두 번째, 규모가 커야 돼. 노벨상 받는 기준이죠. 알아내는 능력에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내면 우리는 이거 가져다가 알아요. 누군가가 알아내야 우리는 알아.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알아내는 쪽으로 갈 걸 왜 아는 것에 초점 맞췄을까? 뭐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소수의 0.0001%가 알아내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 있는 것만 배워서 써도 큰 문제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아주 아는 것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1차 기계혁명 시에서 이제 2차 기계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알아내는 힘이 중심 기능이 돼버린 겁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심각하냐? 실업률이 50%에 달하면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국가가 존재하려면 먹고 마실 걸 해결해 줘야 돼. 그게 아까는 사회복지제도였죠. 지금은 사회복지제도로 안 먹혀요. 그냥 기본소득제도야. 이번 스위스에서 이번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고 국민들한테 한 달에 투표해서 거부됐죠. 그 나라 사람 좀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왜 1억을 받는 사람도 300만 원을 받아야 되냐? 그 논리로 부결시켰습니다. 다시 조직이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직장이 없어질 거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아예 돈을 어떻게 줄 거냐, 먹고 살게 할 돈은 그냥 기본소득으로 줄 거냐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벌써 당별로 이런 기본소득 제도가 공약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은 전 세계가 일반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업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가 과제죠. 알아내는 일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을 해결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떻게 알아내는가? 이걸 제가 연수를 지금 인천교육청에 35개 학교에 3일씩 연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12월 중순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들에게 연수의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시켜봅니다. 알아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토론은 못하겠지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 많아요. 할 게.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참 많은데 알아내는 걸 어떻게 하지라고 물으면 생각이 갑자기 멈춰요. 알아내기 위해서 액션을 할 게 뭐가 있지? 예, 열심히 연구해도요. 전부 의문 질문밖에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뭔가를 알아낸다. 어떻게 알아내지? 저거 알아내야 돼. 알아내려면 알아낼 뭔가 처음에 동기가 필요하죠. 예, 모르는 거 아는 거 구분하는 거. 근데 왜 알아내죠? 구분했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구. 별거 없어요. 별거. 그러면 결국은 아까 스스로 하기겠죠. 예, 스스로 뭔가를 하고 스스로 뭔가 궁금해야 돼.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야 돼. 이 사람만 알아내거든요. 그 알아내는 능력은요. 결국 천재들이 했던 딱 한 줄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의문을 갖는 거. 뭔가 하고 싶은 의문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고 싶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를 알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그 의문을 가져야만 현재 알아내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의문을 갖게 하려면. 우리 선생님 앞에 앉았으니까. 호기심. 호기심. 그렇죠. 호기심이 있어야죠. 그 호기심이 또 어떻게 생겨요? 관심. 그럼 결국 전부 다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 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결국 여기서 의문을 갖고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문을 갖게 하려면 질문을 받거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의문을 갖게 하려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받거나.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해요. 그쵸? 원래 의문을 갖는다는 게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내는 힘이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더 깊이 말하면 알아내는 힘이죠. 그런데 질문을 받거나 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죠.
질문 받는다, 한다. 어느 게 적극적이죠?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질문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법칙이 나와요.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즉 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 하나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빠진 부분을 찾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틀린 부분을 찾아 질문하는 거예요. 없는 부분을 찾아 질문하는 거예요. 관계된 부분을 찾아 질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두 개의 정보가 생기면 둘 간을 연결하면서 질문하죠. 이건 인과관계냐, 포함관계냐, 대립관계냐 하는 관계를 찾아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셋 간에는 정보를 체계화시킵니다. 문명의 근간이죠. 정보의 체계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해결과 창의에 의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질문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자, 그럼 이런 능력을 가진 최고의 능력자는 아까 말했던 듯이 노벨상 그룹입니다. 자, 노벨상 그룹에서 알아내는 힘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알아내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과정이, 자, 한번 맞춰보세요. 알아내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과정 어디에 있어요? 뭐죠? 예, 박사학입니다. 초중고 학사, 석사, 박사가 알아내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알아내는 힘을 어떻게 기르냐고요? 첫째, 문제를 규명합니다. 박사학위 기술입니다. 이게 세상에 없었던 문제를 찾는 거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아무도 모르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증해서 해법의 알고리즘을 찾습니다. 요게 현재 박사학위 기술이에요. 근데 이 박사학위가 말입니다. 자, 박사학위가 알아내는 이 힘을 박사학위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말은 어려워요, 쉬워요? 시작. 어려워요. 그러니까 0.001%밖에 안 한다고. 그럼 이거 쉽게 배우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지금 연구한 분야입니다. 자, 유대인의 학습이 그 비결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자료입니다. 자, 노벨상을 보면요. 서양을 퉁쳐서 600개. 서양이 다 해서 600개. 그 다음에 중국이 10개. 일본이 20개입니다. 유대인은 200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현재 이 숫자를 가지고 인구수하고 맞춰봅시다. 현재 인구수가 여기가 1500만, 여기 30억 명, 15억, 1.5억이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여기를 다 30억으로 고쳐야 돼요. 인구수가 다르니까 30억으로 다 고칩니다. 다 같이. 그러면 노벨상이 여기는 30억 그대로니까 600개, 여기 30억으로 바꾸면 여기 2배니까 20개, 30억 바꾸면 400개 돼요. 서양하고 비슷하죠. 유대인은 30억 바꾸면 얼마일까요? 1500을 30억으로 바꾸면 여기 몇 개 될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충격이죠? 4만 개 대 600개면 사람하고 개 차이라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왜 생기냐는 거죠. 유대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노벨상이 알아내는 힘의 정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유대인이 알아내는 힘을 가장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고. 뭐 때문이에요? 모두가 박사야?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1900년 초에부터 지금 현재 노벨상이 나왔으니까 박사 아닌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게. 왜 유대인은 이런 발명들이 많냐고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유대인은 1500만 명, 한국은 5000만 명. 지능지수가 한국이 1위입니다. 이게 2위로 되어 있는데 홍콩이 1위예요. 106으로. 그런데 거기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로서는 1위입니다. 유대인은요 95위입니다. 35위. 노력 정도는 우리나라 따를 데가 없습니다. 거의 뭐 최고죠. 그런데다가 피사 순위도 우리가 1, 2위 다투고 있고 유대인은 40위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가 보세요. 노벨상 수상 250개, 30%, 우리는 0.1%, 명문대 30%, 아시아 전체, 우리나라는 셀 수가 없으니까 아시아 전체 5%, 변호사 45%, 우리나라 3%, 500대 기업 45%, 0.3%. 아니 이렇게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요? 결과가. 그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알아내는 생각을 하고 알아내는 훈련을 하고 우리는 계속 암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을 누구나 개발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박사 학위에서 알아내는 이 기술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제 연구의 초점이에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로? 지금 이걸 근거로. 여러분 GPA 기술이 일반화가 가능했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거는 위성과 스마트폰 아니죠. 처음에 70년대에 이 GPS 기술이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 환상의 기술이었죠.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과 이성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지금 쓰고 있죠. 이 무서운 기술이. 두 번째, 99%의 문맹률을 가졌던 게 인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대중교육을 통해서 1% 문맹률로 낮췄습니다.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자, 세 번째, 노인들도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여기 혹시 도스 써보신 분 있죠? 도스 쓸 때 어땠어요? 메이크 디렉토리, 체인지 디렉토리, 체인지 디렉토리 이름 다 쓰고. 이랬으면 누가 컴퓨터 쓰겠어요? 윈도우로 발전하면서 노인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것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쓰고 있잖아요. 그럼 박사학위라고 해서 왜 우리가 못하죠?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 유아들에서부터 박사학위, 알아내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걸 성공적으로 해낸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걸 배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걸 배울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배우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문화적으로 배우는 방식이 있어요. 혹시 브라질 축구하고 유럽 축구 기억나시죠? 브라질 축구는 전 국민이 축구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해요. 그러면서 기술이 개발되죠. 유럽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뽑힌 사람만 훈련 받어요. 비슷해요, 실력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하브르타라는 서로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에서 질문하고 토의하고 질문하고 토의 토론하고 질문 토의 토론이 반복됩니다. 문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을 안 배워요, 따로. 기술 없어요. 여러분 하브르타 배우면 너무 간단하죠. 기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둘이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예, 그게 끝이야. 그러고 오래 해야 돼. 하브르타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나면 뭐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하브르타 쓰다가 많이들 중단하죠? 그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부적인 기술들이 솟아나게 되죠. 근데 박사학위는 딱 2, 3년 안에 기술을 딱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죠. 그 새로운 방법으로 인지기술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우이독경 아이들이 진짜로 독해를 해내는 능력이죠. 예, 이걸 개발하면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 앞에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질문을 통해 알아내기 하라.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알아내기 하는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까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핵심 역량이 필요해졌어요. 다른 역량, 이전과는 다른 역량이 필요해졌는데 그 역량이 바로 알아내는 능력이다. 근데 알아내는 능력 이전에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알아내는 능력이다. 알아내기만 한다면 이 아이에게 가만 놔둬도 뭐든 하죠. 이 훈련만 잘 되면요, 여러분은 그냥 지시만 하면 됩니다. 옆에서 관리만 좀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잘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먼저 잘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변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민주주의 주체가 되는 민중이 누구지? 묻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답이 틀렸어. 민중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가난한 사람은 민중의 한 요소지. 그 스승이 묻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어떤 이들이지? 제자가 돈에 쪼들리는 사람입니다. 또 틀렸어. 가난한 사람이란 돈에 쪼들리는 게 아니라 생활에 쪼들리는 거다. 돈에 쪼들리는 건 부자도 돈에 쪼들려요. 생활을 안 쪼들려도 돈에는 쪼들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다니 스승이 이제 마지막 답안을 내립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주체는 돈에 쪼들린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자가 그거 이상하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예. 뭘 발견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오류 검증식 질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육자죠. 알아내게 해야지. 자, 알아내는 쪽으로 가볼까요? 자네가 민중에 대한 정의를 잘못했다고. 자, 이제 인지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지형 대화입니다. 이걸 방금 한 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주체가 뭐지? 민중이란 누구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틀렸잖아요. 틀렸으니까 바로 질문을 바꿔줘야죠. 그럼 가난한 사람이 민주주의 주체니? 이렇게 물어주면 이 사람 제자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죠.
아닙니다. 그냥 포함된 요소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주는 거죠. 민중을 이해시키려면 대립 개념인 민중과 대립 개념을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민중과 대립되는 개념이 뭐니? 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거의 찾습니다. 자, 민중과 대립되는 개념 뭐죠? 다 같이? 네, 지배계층이죠. 네, 그러면 지배계층. 같은 지배계층도 사실은 민중이긴 하지만, 국민이긴 하지만 지배계층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죠. 자, 그래서 답을 찾게 됩니다. 자, 하브르타에 나오는 질문 방식입니다. 자, 하브르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 자전거 두면 어떻게 돼? 학생이 길 가는 사람이 방해가 돼요. 사람들이 자전거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학생들이 다쳐요. 사람들이 다쳐요. 내 자전거는 어떻게 되지? 망가져요. 그럼 사람도 다치고 자전거도 망가지니까 어떻게 할까? 치워야 해요. 자, 치워야 되는 걸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자, 문제 보이신 분 말씀해 보세요. 잘못된 질문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질문이란 답이 잘못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사람들이 다쳐요라고 답변했는데 좀 뜬금없는 학생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왜 다쳐요? 또 왜 부딪혀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학생들? 네, 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왜?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질문을 한번 바로 잡아볼까요? 자, 이 질문은 한 단계를 도약했어요. 길 가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어 했으면 그 다음 선생님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논리니까. 논리라는 말은 앞, 뒤잖아요. 그러면 길 가는 사람들이 누구니? 라고 묻거나 길 가는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겪니? 이걸 물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길 가는 사람이 방해가 돼요. 길 가는 사람의 종류는 누가 있지? 벌써 이런 종류가 나오는 거죠. 틀렸나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각자가 또 반응하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죠. 결국 부딪히고 다칠 가능성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술 마신 사람밖에. 그렇죠. 그럼 학생들은 왜 부딪혀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안 부딪히지. 멀쩡한 눈 가지고 왜 부딪혀? 물어보지. 아니면 따지고. 그럼 그 질문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이 참 착해가지고 선생님 묻는데 그대로 따라 답해주니까 그렇지. 좀 생각 있는 친구들은 그 질문에 바로 되질문을 처리해버리면 선생님들 정말 질문하기 힘들죠. 결국 핵심 질문이라는 것은 뭔가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생각을 못했던 걸 알게 해주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질문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한 사례를 가지고 접근해봤죠. 이번에는 질문이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상황인지라고 그러는데요. 인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인지와 언어인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알아내는 데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상황 속에서 알아내는 것과 언어 속에서 알아내는 것. 어느 게 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상황과 언어. 시작! 예, 당연히 상황이죠. 언어에서 아무리 잘 알아내서 점수가 높아도 상황에 가면 못 알아내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연구를 실제로 석박사 하기 위해서 조사해 봤는데 언어를 가지고 알아내는 것을 학습지능, 상황에서 알아내는 것을 업무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들이니까 답해보세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습지능이 사회에 나가면 항상 잘하더라. 이퀄, 날 이퀄. 시작! 안 이퀄. 예, 석사학위 조사 결과 90% 이상이 날 이퀄입니다. 안 이퀄이 안 이퀄. 이거 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 이거. 아니 16년 공부한 게 지금 그거 이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뭔가 심각한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자,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어에서 인지하는 방법이 상황으로 그대로 이전돼야 돼요. 그걸 제가 찾아내는데 주력한 거죠. 이번에 찾아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상황인지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황인지에서는 자, 교통사고에서 첫 번째 질문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뭐 해야 되지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뭐 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시작! 예, 다친 사람 챙겨야 돼요. 또 이제 뭐 등등 얘기 나올 텐데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답을 해도 다 틀린 겁니다. 왜? 방금 제가 말한 건 상황이 아니라 언어인지였거든요.
왜 언어인지에서는 무조건 틀리느냐? 자, 이제 상황으로 가볼까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지 알 수 있어요. 자,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세 가지를 들어봐라 그러면 각자 다릅니다. 왜요? 이건 언어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인지는 어떤 게 상황인지 아세요? 이겁니다. 자, 8차선 커브 고속도로. 8차선 커브 고속도로의 평균 시속 100km. 오후 1시에 맑은 날씨. 트래픽은 일반이야. 일반이란 말은 전부 100km로 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차량 사고 나서 이동이 가능하고 사람은 경상 수준입니다. 자,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 답이. 언어인지에서는요, 그냥 아까 교통사고 났을 때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뭘 말해도 다 틀린 거야. 근데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할 일이. 자, 뭐죠? 예, 지금 커브 고속도로예요. 여기 사고 났으면 지금 돌아온 차들 그냥 막 받쳐치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빨리 차 못 오게 삼각대 세우고 뭐 등등 작업을 앞에다 해놓는 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서해대교 사고 기억나시죠? 200중추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었어요? 사고 나가지고 차 빼고 빨리 라이트도 앞에 오는 차 안 계니까 못 오게만 막았어도 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일어나니까 다쳐있거든, 사람이. 다친 사람 치우다가 그냥 뭐 트레일러 막 받아가지고 200중추돌. 순간적으로. 얼마나 순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르게 질문한다는 거. 지금 내가 뭐 해야지? 바르게 질문해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를 찾아내는 게 이게 능력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럴 때 그걸 풀어내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 문제 앞에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해서 바르게 찾아내는 거죠. 이게 상황인지예요. 근데 상황인지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나가서 교육을 받았다가는 지금의 돈보다 100배는 더 들 거예요. 교실에 30명 데리고 하는 것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30명 데리고 어떤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상황인지 교육은 문제가 뭐냐? 로마 시대를 못 가본다는 거예요. 언어는 로마도 가고 우주도 가고 상상도 하죠. 근데 상황에 나가면 미래를 볼 수 있나요? 과거를 볼 수 있나요? 우주를 갈 수 있나요? 딱 그 상황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는 언어인지로 하는 거죠. 그럼 언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다 같이. 언어를 가지고 인지할 때 가장 언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문장으로 나오겠죠. 긴 문장이 있고 채광문도 있을 거고 지문도 있을 거고 단락이 있어.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언어인지의 가장 중요한 거, 시작! 그쵸, 이해지. 물어볼게요. 글을 이해하는 능력과 글을 읽지 못하는 걸 문맹,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걸 비문해자. 여러분, 비문해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90% 넘습니다. 한번 여러분 학생들 지금 딱 떠올려 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건 중학교 1학년에 지문 하나 주고 틀리면 너 10만 원 걸고 한번 해봐. 주제파악 틀리면. 지금 10%밖에 안 돼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면 언어인지는 끝난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네, 그거를 저는 언어인지에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네, 이건데요. 자, 언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이겁니다. 상황이 있고 그림이죠. 그 다음에 산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표현될 때 다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정통이에요. 이게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지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이게 잘못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바르게 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는. 바르게 하려면 얘를 후지산으로 불렀어야 돼요. 그럼 얘도 후지산으로 생길 거고 얘도 후지산으로 모양이 나와요. 아까 산으로 한 것과 후지산의 차이인 거죠. 자, 그럼 이 사례를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보고 오늘 마칩시다. 자, 인간의 언어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바꿔내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실감나는 자료입니다. 다시 8명의 학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4명씩 나누어 앉았는데요. 자, 준비하고. 두 팀은 동시에 모니터를 통해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시에 이 그림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자, 이 동일한 그림을 한 학생에게는, 이 팀에게는 다이아몬드로, 사각형의 다이아몬드라고, 지나가 버렸네. 학생들에게 동시에 이 그림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여기 이 모양을 한 팀에게는 사각형의 다이아몬드, 여기는 창문 커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언어가 이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이 이것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전등갓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병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그림이지만 이거는 C라고 하고 여기는 초생딸, 이 팀에게는 각각 여기는 R형, 여기는 안경, 다른 제목이 주어졌죠. 여기는 7, 여기는 4, 여긴 태양, 여기는 조정키, 탁자 모래시계, 강낭콩 카누, 모종삽 소나무, 빗자루 총, S, 이게 거꾸로 S인데요. S 여기는 2로 했습니다. 자, 그림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병이라고 붙인 경우 진짜 병으로 머릿속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어가, 상황과 언어가 각자 독립돼서 저장된 줄 알았죠? 실은 언어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동물들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냥 저장되지만 인간은 모든 상황을 언어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언어가 동시에 저장되는데 언어가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등갓으로 진짜 전등갓을 그리는 거죠. 학생들의 기억을 거쳐 나온 그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소나무와 모종삽 여긴 진짜 소나무처럼 돼버렸고 여기는 진짜 모종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됐군요. 강낭콩이고 칸으로 바뀌어 있고 총과 빗자루로 빗자루로. 묘하게 구별되지요. 숫자는 7과 7로 4로 아예 나뉘어졌고 바뀌어 있고요. 알파벳 S와 숫자 2 여긴 진짜 S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아예 2로 바뀌어 있죠. 자기가 본 언어가 상황을 바꾸는 이 현상, 이게 바로 우리가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2단계입니다. 자, 사과, 배감 합쳐서 과일이라고 그러죠. 배추, 상추, 시금치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 큰 소리 해주세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채소. 채소하고 과일 합쳐서 뭐라고요? 시작. 또 야채하고 채소는 같은 거잖아요. 과채류죠. 예. 예, 과채류. 그 다음에 과채류 이해가 그 다음 개념이 이게 이렇게 합치면 과채류고 그 다음 개념은 농산물입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농산물이 되겠죠. 이게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즉, 만약에 이거를 과일과 채소를 어떤 사람들은 식물이라고 불러요. 식물이라고 저장을 하면 놀랍게도 대상이 다음에 그 식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주제를 찾을 때 주제를 잘못 찾으면 그 주제가 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어떤 상황을 봤는데 그 상황을 보고 아, 지금 이 상황은 서로 갈등 상황이구나 했는데 실제로 갈등 상황이 아닌데 내가 주제를 그렇게 찾으면 그게 진짜 갈등 상황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합치면 뭐가 돼요? 여기는 농수산물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언어를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주제를 이 문장의 주제문을 파악해라 했을 때 주제문을 잘못 파악하면 그게 곧 그 사람의 지식 즉 상황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인지가 잘못된다는 말은 상황인지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왜 학습지능이 업무지능이 이퀄이 안 되느냐? 바로 언어인지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한 내용이 이 언어들을 우이독경 학생들도 모두 다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인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여기서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주제를 찾아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제가 너무 길대. 그러면 글자 수 맞춰서 뺄 수 있습니다. 7번 빼고 6번 빼고 5번 빼고 4번 빼고.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심었다. 핵심 주제 그대로 있죠. 좀 더 붙이라 그러면 하나 더 붙여서 붙여도 붙일 때마다 말이 다 되죠. 문제는 순서 방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질문과 의문과 질문 방식으로 해서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죠. 네,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이거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걸 주제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질문과 주제와 그리고 상황을 다 동일하게 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인지와 상황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언어와 상황을 통일시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주어가 뭐죠? 우리는이죠. 동사는 뭐죠? 당황하다.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거 보지 말고 이 둘만 갖고 합니다.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다. 뭐가 궁금하세요? 자, 질문 이겁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예, 왜 당황할 때가 있다. 요걸 찾아야 돼요. 만약에 학생이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다.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언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인지로 넘어갑니다. 왜를 여기서 찾으라고 합니다. 자, 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찾아보시고 왜 어디 있습니까? 자, 찾고요. 시작. 그렇죠. 몰라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해당 안 됩니다. 몰라가 왜예요. 자, 그러면 몰라서. 근데 이 몰라서의 원뜻이 뭐예요? 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걸 몰라로 적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고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이제 세 번째 뭐가 궁금하죠? 우리는 망각에서 당황할 때가 있다. 뭐가 궁금하죠? 무엇을 망각하죠? 자, 무엇을 찾아냅니다. 자, 무엇이죠? 책을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열쇠에 어디에 줬는지, 안경을 벗어 두었는지, 때도는 보고 들어왔는지를 이거죠. 이거. 요거가 사과배감이죠. 합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만약에 책을 누구에게, 월세를 어디에 두는지, 안경을 벗어 여기까지만 한다면요, 상위 개념이 빨리 나와요. 사물의 위치를 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사물의 위치. 근데 이거는 행동 목적이잖아. 부엌에 들어가는 거는. 이 행동 목적과 사물의 위치를 통합하면은 최상위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하다가 더 생각 안 나면 그거 저거 하잖아요. 예, 그 어떤 거 그거. 예, 그럼 돼요. 예, 이렇게 어떤 일이죠. 이거를 이걸 묶을 수 있는 상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로 어떤 일이 돼요. 그 다음에 언제? 때때로예요. 때때로를 만약에 자주 하면 이거 심해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망각하다라는 말을 안 쓰고요. 본래 말 그대로 바꿔보십시다. 몰라로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다. 문장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보세요. 언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해가면서 그 다음 순서를 찾아나가는 게 논리죠. 논리가 뭡니까? 앞뒤죠. 지금 앞뒤입니다. 보세요. 자, 첫째 뭐지? 우리는. 그 다음 뭐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뭐지? 왜요? 왜가 어디 있어? 몰라서요. 몰라서의 원뜻이 뭐야? 앞에 걸 비교해보니까 망각해서요. 이걸 못 찾아내면 이제 뒤로 가서 요약이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상황을 이해할 때는요, 요약해서 말하는 거. 말이라는 것은 요약인 겁니다. 자, 교통사고라는 말은요, 현장 상황을 볼 때 수만 가지의 상황이 교통사고로 표현되는 거예요. 엄청난 요약이 일어나는데, 언어가 요약이라면 인간의 사고는 요약을 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실래요?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놀라운 반응 이제 보십시다. 보통 학생들 데리고 한 4, 5일 캠프를 하거든요. 4, 5일 캠프를 하는데 학교에서 보통 해주죠. 학교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강사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하거든요. 자, 학교도 다 다양합니다. 영재를 천재로만 나만 알고 있어. 이 기술이에요.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학교 캠프에 오는 애들이 이게 뭐 스스로 오는 애들이 드물잖아요. 억지로 왔던 애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만 알고 싶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너무 놀랍다.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사도 놀라게. 공부 과목 규민 열쇠. 슈퍼 초대박 울트라 뭐. 사람들이 왜 나만 알고 싶은 기술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대박 엄청나서 도움을 더 큰 섬, 놀라운 그 자체, 미라클, 진기하고 신기한, 예, 평생에 오늘처럼 가슴이 이상한 날, 가장 충격. 이게요, 95%가 다 동일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3일, 5일 동안 글 갖고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지, 놀러 온 게 아니지. 완전히 글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정말 학생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글 가지고 3일, 5일 동안 계속 하는데 어째 너는 이렇게 표현했냐 그러니까 왜 알려주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3년, 5년, 10년을 해가지고 잘했다면 어차피 얘들한테 이렇게 하면 잘해 해도 어차피 못할 거니까 괜찮은데 아니 2, 3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 이건 진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스태프들, 저희 직원들 자녀들 전부 이 공부하거든요. 아예 그냥 학교 안 가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안 가르쳐줘. 절대 안 가르쳐줘. 이건 가보래, 가보. 예. 선생님들에게도 물었어요. 이거를. 제주 교육 연수할 때 교사들에게. 그랬더니 뭐 표현들이 비슷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배워보시면 더 동일할 거예요. 어쨌든 총정리한다면 인지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이제 인지력이다. 인지력은 곧 알아내는 것이다. 알아내는 데는 뭔가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질문이다. 그 질문을 하면서 계속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질문하면서 알아내야 돼. 질문하고 알아내고 질문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수업하다가 학생이 선생님 결혼했어. 이건 아니잖아요. 학습의 핵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알아내는 거. 이 반복이 결국은 핵심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시간 10분 늦게 끝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